이 반장 이제 좀 익숙해요? 예. 나도 얼굴이 좀 친숙해졌어요, 하루 만에. 4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6월 개헌 국민투표 이제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직접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이 돼 좀 유감스럽다, 공약을 지키지 그래요? 못하게 돼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 대선 당시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이 다 6월에 동시에 맞아요. 지방선거와 약속했잖아요. 동시에 네.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네. 이걸 마치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기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요? 네, 난 또 최 반장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신 반장, 오늘 남북 정상회담 리허설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끝났어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요? 네, 사실 예전 정상회담 때 떠올려 보면 리허설을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아하. 선발대가 가서 답사 정도는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는 만큼 그러니까요. 생중계 분초 되잖아요. 단위로 동선을 점검한다고 신경 합니다. 쓸 게 많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6월 개헌 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알아보겠지만요. 이제 관심은 이제 다음 개헌 시점을 언제 잡을 것인가에 벌써 이제 쏠리고 있고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개헌 시기를 놓고서 올해 6월과 9월 또 2020년 정도가 좀 시기적으로 이제 언급이 됐는데 9월 개헌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왔던 그런 시점이고요. 2020년은 이제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동시 투표가 가능해서 등장했던 그런 날이죠. 그런 해입니다. 2020년. 현재 민주당은 9월 개헌은 투표율이 낮아지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 1,2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2020년으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준비.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아직도 리허설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 준비는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만 리허설을 하는 거지만요. 내일은 남북이 함께 리허설을 하는 거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만찬 메뉴를 설명을 했는데 의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주영, 윤희상 다시 말해서 남북 교류를 이끌었던 인물들의 고향 음식이 또 거기 다 들어간대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밖에도 메뉴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은데 신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리 국민 2명이 숨지고 동포죠. 1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다시 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6월 개헌 무산, 또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대한항공 갑질 논란과 드루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6월 개헌이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는 책임을 야당에 씌워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무산된 6월 개헌 등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지났습니다. 결국 6월 개헌은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하면서 재외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4년째 위헌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드루킹 특검 수용을 주장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도 개헌 무산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온갖 회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찬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5당 대선 주자들은요.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헌안 논의도 제대로 벌이지 못했고 6월 13일 국민투표 약속도 모두 어긴 셈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을 국민개헌을 무산시킨 호원 세력으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헌 무산 책임을 들어 특검을 주장하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염동열, 한문종 체포동의안 자동상정을 막으려는 꼼수는 아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투표법은 여야 이견도 없고 개헌이 합의되면 필연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인데 개헌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을 앞세우는 건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짜고 치듯 특검 전국을 정쟁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드루킹 댓글 조작 현장으로 지목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특검 국조 즉각 수용하라! 국정원 댓글 수사하듯 댓글 공작 수사하라! 그리고 오늘부터는 보신 것처럼 플래카드도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5월에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그리고 밑에는 영어로도 적어놨는데요. We know... last May. 그런데 왜 중간에 적다가 만 걸까요? 우리 다정의 가족분들이 이 ... 에 들어갈 표현 명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잠시 후 우리 복부장이 알려주실 겁니다. 아무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팬클럽인 달빛 기사단의 매크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객인선 블로그는 첩보님 소유다. 첩보님은 현직 달빛 기사단이다. 달빛 쪽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어서 달빛 쪽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경우는 그걸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요.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만나 홍보를 부탁한 정황,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의 경인선 조직을 알고 있었다는 동영상 등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을 몰랐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동 여론전도 펼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판에 파리 몇 마리 날아다녔다고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때가 지난 대선판을 휩쓸고 몰려다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도입 등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의 유감 국회 납득 안 돼입니다. 네, 근데 답을 제가 알려준다고 언제 저한테 귀띔이라도 좀 해주지. 최 반장이 영어 장문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국문과잖아요. 국문과구나. 그렇죠. 네, 그냥 이 반장이 대답해요. 네, 이 반장이에요. 예, 저기서 이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다. 이 알죠? 영화에서 빨리 해봐요. 따온 것 같은데 어,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요. 찾아보니까 어, 예, what 명사절이 들어가면 되는데 어. 그래도 부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한 답. 힌트가 됐습니다. What you need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우리 반장들 다 알 거로 보고요. 자, 좋습니다. 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6월 개헌이 무산이 됐습니다. 원래 실무적으로는 며칠 남았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무산과 함께 유감의 입장을 좀 표명을 했는데 그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면서 국민에게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하지 못해서 국민투표 자체를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 과정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이죠. 문 대통령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양 반장,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 문 대통령이 발의했던 정부 개헌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마 관심인데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심사숙고하겠다고 한 것은 그 정부 개헌안 그거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자체는 정부 개헌안 자체는 아직 유효합니다.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60일 이내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되는 거죠. 다만 이걸 유지하더라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철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 의석만으로도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안을 철회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직접 유감을 표한 만큼 국회 표결을 거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반면 개헌안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중대한 통치 행위인데 이게 부수적인 법률 개정안에 가로막혔다고 철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직접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5월 24일 전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철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국회가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가결하면 정부는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개헌안은 개헌안이고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 건 또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이제 개헌안 6월 통과가 처리가 이제 무산됐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제 여야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야3당이 어제 오후에 특검법을 발의했고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잖아요. 근데 이 반장, 아까 이제 최 반장이 발제한 그 영상을 보니까요.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장외로 나간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드루킹 댓글 조작이 일어난 현장으로 지목된 이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다녀갔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둑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드루킹을 통해 그 일당들에게 은밀한 지령을 내리고 조작을 지시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드루킹과 민주당 의원은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벌린 것인지 분명하고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이 달빛 기사단도 매크로를 댓글 추천수 조작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제보를 받은 이 드루킹의 대화방 대화 내용이라면서 드루킹이 경인선 블로그는 촛보님 소유다. 촛보님은 현직 달빛 기사단이다. 달빛 쪽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경인선 블로그가 달빛 기사단 회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였고 또 이 달빛 기사단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서 여론 조작에 나섰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양 반장. 예, 네. 일단 뭐 바른미래당도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박주선 공동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경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수사 자세의 변화가 없다면 드루킹 사건 직무유기, 증거인멸 공범으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이 형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과 과거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죠.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민주당이 보였던 정의와 결기를 100분의 1이라도 지금 보여주시기를 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는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했다는 본질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 반장이 딴짓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하는지 보여요, 최 반장? 아니요, 잘 안 좀 보이는데요. 봐요. 네, 네,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좀 이따 늦게 시작한 거 보고 아까. 그러니까 이소준 반장이 누구를 닮았을까 그걸 좀 고민해. 아 그래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손흥민 선수. 그다음에 누가 보면 윤계상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남희석 닮았다는. 남희석 씨. 예. 알았어요. 그만합시다. G.O.D 팬들께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양 반장을 질책하려고 지금 말을 걸었는데 이상하게 이서준 반장한테 갔네. 자,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입장을 좀 보면요.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은 야당 책임이고 특검은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런 입장인 거죠,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건 대선 불복 폭로전을 위해서 사법 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지난 1년간 7번의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온 나라를 마비시켰다며 정권 교체 불인정 또 대선 불복이 자유한국당의 존재 목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드루킹 논란으로 경남 지역 판세에 상당히 관심이 또 가고 있는데요, 최 반장.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죠? 네, 저희 JTBC가 그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경남 시민 807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우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요. 40.4%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태호 전 지사가 33.6%로 지지율 격차가 6.8%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20대부터 50대까지는 김경수 의원의 지지율이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가 보시는 것처럼 58%로 우세했습니다. 특히 20대 중에서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라는 부동층 비율이 높아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여론조사를 좀 봐야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뿐 아니고요. 국회의원 재보선도 10곳 이상 열리잖아요. 그래서 미니 총선이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일단 재보선이 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 그리고 송파을, 인천 남동갑, 부산 해운대을 등 11곳입니다. 그리고 미투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주당 민병도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가 되면 서울 동대문을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그리고 이군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4일 전까지 나오면 최대 14곳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네,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요.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민주당은 121석에서 118석으로 지금 줄어들 예정이고 자유한국당도 11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이번 그 미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원내 일당 자리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 민주당이 오늘 밤에 재보선 최대 관심 지역 중에 하나인 서울 송파을에 후보를 발표한다면서요? 네, 뭐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라든지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후보가 있잖아요. 네, 아주 송파을이 뜨거운 격전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에 매우 유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요. 그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성사될 판문적 평화의 집에서 지금 1차 리허설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당일 일정과 동선, 카메라 위치 이런 것들이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금요일 밤 11시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있고 매일 저녁 5시엔 정치 잘 알려주는 반장 누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 리허설 그 점검 포인트를 반장 누나와 함께 같이 짚어보시죠. 오는 24일에는 우리 측에서 판문점에서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자, 오늘이 D-3일, 리허설도 총 3차례 진행됩니다. 오늘 첫 리허설은 남측의 단독 리허설로 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천혜성, 윤영찬, 김상균 분과장이 나섰는데요. 오후 1시 반쯤에 청와대를 출발했으니 지금쯤 작업이 한창일 겁니다.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지도 모르는 자유의 집 3층, 또 메인 프레스센터가 설치되는 일산 킨텍스도 상황실을 오픈했습니다. 25일에는 김창선 단장 등 북측 선발대가 참여하는 남북 합동 리허설을 판문점에서 개최합니다. 내일은 남북 합동 리허설입니다. 북측에선 김정은 일가의 집사이자 최근 파격 승진을 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선발대를 이끄는데요. 회담 당일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되 두 정상의 대역을 동원하진 않고 비워둔 채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회담 전날인 26일에 우리 공식 수행원 6명이 참가하는 우리의 최종 리허설을 통해 마지막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대망의 D-1일에는 문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이 모두 참여하는 최종 리허설을 갖습니다. 단독 회담 후 이어질 확대 회담 상황까지 미리 점검하는 차원인데요. 자, 사실 이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것 한 가지.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가 언제 이뤄지느냐입니다. 분위기 보니까 내일 발표됐습니다. 그죠? 내일 같아요. 아슬아슬한 예측이. 제 느낌에 그래요. 내일 아예. 같아요. 일단 오늘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회담 전에 해야 분위기가 한층 더 달아오를 수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통화하긴 어색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날씨를 묻는 수준의 상징적인 통화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시점은 회담 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의 근황입니다. 그야말로 김 위원장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인데요. 북한 내 중국인 관광객 32명이 사망한 버스 추락 사고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직접 중국 대사관을 찾고 부상자 병문안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뜻하지 않은 불상사에 매우 가슴이 아프다. 통절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위로도 건넸습니다. 자, 딱 1년 전쯤 같은 노동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김 위원장이 서남전선 시찰에 나섰다는 제목이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조선인민군 최정예 표병 집단은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쏠라닥질거리는 괴뢰들의 사등뼈를 완전히 분질러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쏠라닥질은 쥐따위가 쏟아지며 물건을 함부로 물어뜯는 짓, 또 좀스럽게 못된 장난을 하는 짓을 의미하고요. 사등뼈는 척추를 의미합니다.
사실 1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올 초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핵 공격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달 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를 만난 자리에서 강화된 핵 사찰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면서 폼페이오 내정자를 환대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국제사회의 따뜻한 지도자의 모습을 어필하면서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의도된 변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신중한 낙관론을 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진 않는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ike I said before, and we've said many times before,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going to continue until we see concrete actions taken by, look, we're not naive in this process. We've seen some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but we have a long way to go.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방한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만났습니다.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한미가 더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미의 고차방 정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남북 정상회담 D-3일 오늘 첫 현장 리허설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실전이네요. 참, 그리고 아까 그 이서준 반장이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 닮았다, 또 배우 윤계상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랬더니 양 반장이 뭐 개그맨 남희석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희석 씨한테 카톡이 왔다면서요? 네. 화났어요? 아니요, 매우 좋아하십니다. 이 그래요? 프로그램을 굉장히 팬입니다. 전 또 남희석 씨가 화난 줄 알고요. 네. 알았습니다. 가정의 팬이라고 하죠. 네, 아니, 친척은 아니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일단 그 리허설, 우리 측, 왜 이렇게 갸우뚱거려요? 오늘은 우리 측만 따로 하고요. 내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측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리허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측이 이제 최종 리허설을 한 번 더 하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리허설을 3번 하는 거고요. 이제 북한 측은 한 번 리허설을 하는 건데, 자, 이제 아까 그 신반장도 설명했지만은 뭐 생중계 회담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죠. 네, 이 두 정상의 첫 만남부터 이제 환영식, 확대 회담, 단독 회담, 만찬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꼼꼼히 챙기고 이 회담장 가구 배치, 심지어 카메라 조명 각도까지 모든 사항을 점검을 할 겁니다. 오늘 1차 리허설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분과장을 맡은 천혜성 차관, 윤영찬 수석,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함께 참석해서 현장 분과장 회의도 열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내일 남북 합동 리허설은 양 정상이 회담 당일 만나는 그 시각에 딱 맞춰서 똑같이 이제 재현될 예정이라는 거죠. 누가 역할을 하겠네요. 뭐 그럴 것 그렇죠? 같습니다. 양측 예. 정상 역할을. 네, 방금 이서준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카메라 각도, 조명 각도까지 다 살핀다고 했는데 야외에서 만나다 보면 또 이 자연 채광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제 두 정상이 딱 만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뭐 이렇게 채광이 어떤지도 꼼꼼하게 살핀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것까지 본대요? 네.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나저나 양 반장 당일에 날씨가 좋아야 될 텐 말이에요. 좋아야 될 텐데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또 변수인데 그래서 26일 날 마지막 리허설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할 공식 수행원 6명,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송영무, 강경화 장관까지 모두 이렇게 참석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 확대 회담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개된 일정이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 딱 3가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임종석 실장이 오는 26일 메인 프레스센터에 직접 와가지고 실무 회담에서 합의된 그 세부 일정 다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 최 반장, 오늘 청와대에서요, 그 당일, 그 정상회담 당일 만찬에 올라올 메뉴를 공개했죠? 사실 뭐 의전의 꽃이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메뉴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 만찬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하고 또 그 상징성에 따라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청와대가 깜짝 놀랄만할 메뉴를 준비 중이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두 정상의 유년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메뉴가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달고기 구이 또 스위스식 감자전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최 반장이 또 장기가 요리잖아요. 춤하고 요리잖아요. 최 반장이 좀 설명을 좀 더 해줄래요? 네, 제가 뭐 좀 전문 분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음식 달고기 구이. 이 달고기가 저는 처음에 닭고기를 잘못 적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선이라고 합니다. 네, 생선구이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식 감자전 레스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레스티는 화려하진 않지만 주로 브런치로 가볍게 즐기는 대표적인 서민 요리라고 하고요. 지금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나오네요. 예. 감자를 채를 썬 뒤에 버터에 달달달 이렇게 볶아서 그 위에 치즈, 계란 후라이를 얹어서 내놓으면 참 맛있겠죠? 네. 최 반장이 요리 잘해요.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요. 아, 되게 배고프네요, 신 반장. 네, 시간이 그리고 또 이 추출하네요. 달고기를요. 이 경남에서는 헌어구라고 하고, 어. 네,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정갱이라고 부른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또 메뉴에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기리는 차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재료를 활용한 음식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김희겸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의 민어와 해삼초를 이용한 민어 해삼 편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화마을에서 오리농법 쌀로 지은 밥,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올라간 충남 서산 목장의 한우를 이용해 만든 숯불구이, 윤희상 작곡가의 고향 남해 통영바다의 문어로 만든 냉채 등으로 만찬을 꾸몄습니다. 네, 또 만찬에 이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역시 남북 교류를 상징하는 술로 골랐는데 진달래 꽃잎과 찹쌀로 담가 향기가 좋은 면천 두견주, 또 고려시대부터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배술이 건배주로 오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술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정강현 반장이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반장이 아주 공백을 잘 메우고 있네요. 자, 신 반장, 옥류관 냉면도 먹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갔을 때 그 가수 백지영 씨가 냉면이 공연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다 같이 옥류관 냉면을 먹었었는데 그때 평양 냉면 맛이 서울이랑 다르다, 뭐 기품이 있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누구나 다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게 이 오리지널 옥류관 냉면인데 문 대통령이 먼저 옥류관 평양냉면이 좋겠다, 메뉴로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북측에서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메뉴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아예 수석 요리사를 데리고 온다고요? 네, 북한이 옥류관의 이 수석 요리사를 정상회담 당일에 판문점에 파견하고 또 옥류관 제면기를 판문점 통일각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통일각에서 갓 뽑아낸 면을 만찬장인 평화의 집으로 공수해서 옥류관의 맛을 그대로 살릴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가 오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한라인 그 개설 자체는 지난 20일 날 완료가 됐죠. 실무진 통화 이루어졌고요. 정상회담 붐업을 위해서 이번 주 초가 정상 간의 이런 통화 이루어질 시점이 아니겠느냐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회담 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부만 주고받는 형식적인 통화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통화를 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 청와대 설명도 그랬지만 얼굴도 아직 본 사이가 아닌데 그렇죠. 통화부터 하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 얘기만 주고받는 통화 할 필요 없다는 건데 바꿔 말해서 실무진 간 논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양 정상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서훈 특사 파견 필요성이 없다. 고위급 회담도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의제 조율, 그러니까 고위급이 굳이 접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회담 준비 완벽하게 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아까 그 신반장 발제에서 잠깐 봤는데요. 중국 관광객 병문안을 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많이 낯설어요, 최 반장. 네, 일단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지난 20일 황해북도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 버스가 전복이 돼서 중국인 32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한 데 이어서 직접 병문안을 간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흰 가운을 입고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는 정말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정상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또 급속도로 개선된 북중 관계를 고려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100%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이제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를 만나서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이제 외신에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일단 만약 사실이라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달라진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폼페이오 내정자가 국회 의회죠 미국은 의회 관문을 통과했다고요? 네,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원 외교위 인준을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가까스로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현재 북미 대화 국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보여줬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자국 언론에 대해서 대북 협상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전문가들이 나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 소식 하나 더 짧게 좀 언급하고 정리할까 하는데요. 청와대가 지방선거 후에 조직 개편에 나선다면서요? 네, 청와대가 이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주도로 내부 조직 진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청와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각 조직의 성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조직 진단 및 각 부서의 업무 평가를 진행해서 지방선거 후 조직 개편 및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정말 사흘밖에 안 남았고 내일 이제 남북의 합동 리허설도 있고 정말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네, 신반장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더 화이팅 해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남북 정상회담 D-3 첫 현장 리허설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TV조선의 한 수습 기자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누름나무 출판사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실이 드러난 거죠.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TV조선 측이 일부 정보 공유를 해왔던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사전 기획 공모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지난 18일 새벽이었습니다. 자,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느릅나무 출판사에 TV조선 수습기자 A씨가 있었습니다. 자,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때 B씨가 나타나서 A 기자한테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이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데 드루킹이랑 나랑 같은 한 식구다. 내가 지금 이 사무실 관리하고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 같이 들어갑시다 했다는 겁니다. 자, 기자 A씨 오케이 하고 따라 들어갔고 마침 빈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 PC, 휴대폰, USB를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태블릿 PC와 휴대폰, USB 들고 나온 이 수습기자 A씨 회사에 즉각 보고를 했겠죠. 자, 회사에서는 원래 자리로 다시 갖다 놔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세상에 알려졌느냐? 바로 함께 들어갔던 B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빈 사무실에 들어가서 양주를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영장이 떨어졌죠. 자, TV조선 기자 동행 여부도 바로 그 과정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자, 취재 기자가 절도범과 함께 빈 사무실에 들어가서 절도를 했다. 당장 이게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서 실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니까 자, TV조선 부랴부랴 어제 메인 뉴스 통해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TV조선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이 뭔가 이 정보 공유를 해왔던 정황이 보인다면서 드루킹 사건 이거 사전에 기획한 거 아니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난 19일 발언입니다. 사건을 축소하면 화려할수록 사건은 점점 더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는 사실을. 자, 가족 여러분, 이 태블릿이라는 말 들으셨습니까? 이 대단히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다들 의아했죠. 갑자기 웬 태블릿 하고 말이죠. 자, 민주당 주장이 이겁니다. 지난 18일 TV조선 기자가 이 현장에서 태블릿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9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태블릿을 언급했다. 이거 뭔가 서로 정보를 공유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제기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지난 22일 KBS 일요 토론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과 난상 토론 벌였죠. 자, 최 전 의원, 지금 드루킹 관련 수사 속보들 경찰이 언론에 찔끔찔끔 흘리는 거 아니냐. 그러자 박 의원, 아니다. 언론이 기사를 쓰면 경찰이 그제서야 뒤늦게 수사를 한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던 중에 박 의원 이렇게 말한 겁니다. TV조선은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최민희 전 의원, 네? 뭐라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TV조선하고 손잡고 같이 뭐 한다는 말씀이세요? 하고 반문을 한 겁니다. 자, 박 의원은 곧바로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수습을 했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저 TV조선을 예시로 든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개운차는 뒷맛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맥락 없는 태블릿 발언, 또 박성중 의원의 TV조선 관련 발언, 민주당은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훔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면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각동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드루킹 사건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엉뚱한 유착설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TV조선 종합편성 채널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시작 열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TV조선으로선 자사 기자의 이런 무단 침입 및 절도 의혹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역시 첩첩산중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 이쯤 되면 삼관왕이죠. 자, 밀수 의혹에 대해서 관세청이 조사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국세청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관세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폭행, 모욕 혐의로 경찰이 수사, 그리고 내사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됐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 기내 판매팀의 조사관을 보내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기내 면세품 판매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보다 어제 공개된 이 영상, 진짜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의 난동 영상, 진위 여부를 대한항공에 묻자 역시나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 홍보실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그건 사실이라는 얘기와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거를 두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 아픈 사람은 비난할 게 아니라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제 막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그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4시부터 4시 40분까지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밖에 남았으니까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여러 가지 한반도 현안이 논의가 됐는데, 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결국 이제 북일 정상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전 선언 관련한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언급을 했었고, 그 종전 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비핵화
근본적인 문제가 논의될 거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뭐 대충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네, 됐죠? 그 네. 일본이 가장 세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납치자 문제잖아요. 맞아요. 문 대통령이 이미 그 문제를 북측에 제시했다라는 언급도 했다고 아, 그래요?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네. 조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약간 좀 애걸복걸하는 네. 약간 그런 모양새가 있었잖아요. 네. 표현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네, 기회가 닿는 대로 북쪽의 납치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설명을 한 거 보니까 그래요? 한 차례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생각은 아닌데 뭐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뭐 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는 거를 뭐 계속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제 일본 측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납치자 문제라든지. 자, 그렇고요. 아까 그 양반장이 마지막에 그 소개한 동영상 있잖아요. 오늘 뭐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화제와 논란이던데 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그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이 그 바로 옆에서 그걸 말릴 생각도 못 하고요. 그 고개만 뭐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다라는 생각까지 좀 했는데 어쨌든 경찰 수사 뭐 이제 뭐 검찰이 하나요? 경찰이 하나요? 경찰이 하고 있죠, 지금. 예.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동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나온 건데요. 법조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동영상에 나온 이 장면만 놓고도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은 추정이죠. 예, 아직은 뭐 그렇습니다. 추정 동영상이니까. 딱 네. 봐도 폭행 행위를 하고 있고 문서를 집어던지는 건 문서 손괴 행위로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상습이냐 이례적이냐 하는 건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은 형법에 정해진 것보다 50% 가중되는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처벌보다 치료가 먼저 아니냐는 말 마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뭐 지금 검찰, 경찰, 또 관세청. 어제 한번 또 국세청이라고 한번 잘못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아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정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네. 그걸 또 그렇게 좋습니다. 지적을 하세요. 아주 예리해요. 자, 그리고요. 지금 뭐 공정위까지 끼어들어서 지금 아주 밀도 있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당황했어요. 갑자기 좀 들이대가지고.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TV조선 파문을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아까 그 태블릿 PC 관련한 발언은 어떻게 튀어나온 거예요? 지난 19일이었죠. 그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할 때 그때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뭐 현장 기자들도 다들 뭐 갸우뚱했습니다. 어디선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것이다. 뭐 이 같은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 이 새벽 그 TV조선 수습기자가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 태블릿 PC를 갖고 나왔다는 사실이 어제 뭐 알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닌데 이 태블릿 PC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얘기를 했겠느냐. 이건 분명 TV조선과 확실한 정보 공유가 있었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에 대한 아직 TV조선 측의 반론은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반론이 나오면은 양 반장이 좀 소개를 해주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제 두 번째 의혹은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지난 그 22일 토론 방송 때 나온 그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은 저희들과 같이 해서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토론 때부터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민주당에서는 고해성사를 한 거 아니냐, 뭐 인정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TV조선이 취득한 정보를 자유한국당에 제공하면 자유한국당이 이를 또 받아서 쟁점화하고 이걸 TV조선이 다시 받아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안을 키우면서 수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유도 사건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참, 아까 그 양 반장이 얘기하던데 박성중 의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다면서요? 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민주당이 TV조선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말로 드루킹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KBS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자신의 발언은 TV조선이 경찰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함이었지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TV조선 측은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인테리어 업자 B씨가 A 기자에게 같이 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했다. 뭐 그래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오게 됐다라는 그 배경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B씨 얘기는 또 다르다면서요, 양 반장? 그렇습니다. 이 B씨가 정작 이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TV조선 A 기자의 권유로, 그러니까 TV조선 기자가 먼저 자신한테 권유를 해서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정반대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지죠. 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수사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 태블릿 PC와 USB를 훔친 TV조선 기자는 그냥 놔두고 뭐 양주를 그리고 또 라면도 훔쳤다죠. 이 PC만 체포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 딱 봐도 이거 TV조선 기자 혐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두 사람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만큼 그 기자 A 씨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반장? 네, 그래서 지금 A 기자가 조금 전 경기 파주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B 씨와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그에 앞서서 경찰은 B 씨가 운영하는 같은 건물 3층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 관리가 좀 부실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잖아요. 이 경찰이 또 추가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이 건물에 경찰관 2명이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요, 경찰, 자유한국당, TV조선이 삼각공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당에서 경찰과 제1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도 참 특이한 장면인데 아무튼 좀 안타까운 게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태블릿 PC와 USB가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게 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영장에 적시된 물품을 압수하지만 태블릿 PC는 최우선적으로 챙기는데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강성권 예비 후보가 어제 만취 상태에서 수행 여비서를 폭행하다 체포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반장? 네, 지난 23일 오후 11시 55분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선거 캠프 소속 여비서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건데요. 뺨을 한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그 과정에서 옷도 찢어졌다는 거죠. 바로 어젯밤이네요, 네, 23일이면은. 네. 여비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강성건 후보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답니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고요. 두 사람은 당일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강성권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19대 의원 시절 지역보좌관, 부산 사상구 지역보좌관을 지냈고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나서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에 즉각 강 후보를 제명 조치를 했고요. 후보 자격 박탈 또 이 사상구청장 후보를 다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강 후보의 범죄 행위도 문제지만 불똥이 청와대로 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당이 신속하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드루킹 사건,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좀 어수선해요. 근데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좀 잘 챙겨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여당 한국당 TV조선 사전기획 공모 의혹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준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죠. 본인은 항소하지 않았지만은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도 곧 시작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 특활비 35억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 또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문자 메시지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바로 피고인이 없는 재판인 이 걸석 재판을 시작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앞선 준비기일에서 혐의는 부인을 하고 재판은 불참하겠다는 의견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선 변호인이 이 의견서를 재판에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이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도 관행적으로 받았다고 보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받으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불출석은 건강상 이유 때문이고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사법권을 부정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고리 권력들이 관례니까 받아보라고 건의를 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안봉근 전 비서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다 말했다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남 전 원장 재판에서는 이 앞선 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이재만 전 비서관도 최근 들어 증언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원장과 예산 관련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에 개입하고 건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봉투 내용물이 돈인지 몰랐습니다. 네, 이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은 내일 모레 결심 재판을 받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모두 상납 사실은 인정은 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위해 청와대가 예산을 쓴다고 생각했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건넨 게 아니라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의상비, 기치료비, 미용시술비 등 사적으로 썼다는 데 대해서는 이병기 전 원장은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전달 과정과 돈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이 박 전 대통령, 문고리 권력, 국정원장들 간 입장차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이 35억 원을 상납했다는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참모진들이 의증을 국정원에 전달하고 또 국정원장은 기조실장에게 돈을 마련해서 이 문고리 권력에게 갖다 줘라 지시를 했고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썼다는 점 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특활비 재판뿐 아니라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를 했지만 이 검찰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데 이 먼저 재판을 시작한 최 씨,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무죄를 적극 주장하겠다면서 직접 일어나 입장문을 읽기도 했죠. 젊은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했습니다. 누구나 K-팝을 좋아하듯이 저도 그렇게 박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1심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1심에서는 상당한 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만큼은 재판장과 배석 판사께서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뉴스타파가 장충기 전 삼성 사장의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탁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였던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자, 보시죠. 윤 의원이 말하는 2015년 10월 13일 미국 출장, 박 전 대통령 순방 동행 출장입니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던 핵심 실세였죠.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나로 그땐 그랬지. 네, 대통령은 누나라고 불렀지만 이 장충기 전 사장 앞에서는 매우 격식과 예의를 차리고 있네요. 해량해달라면서 보낸 이름과 이 수험번호는 이 장충기 전 사장이 직접 챙긴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이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으로 출신 학교, 지원 분야, 채용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람, 이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막둥이 동생이 인도 사업장 김 사장 때문에 힘들어서 사직을 한다면서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라고 썼습니다. 문제는 이 강 부장판사가 이부진, 이무재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하다가 이 가슴에 새긴 이 신세가 생각나면은 어떡하죠? 이 밖에도 정부 불문 역대 기재부 장관들은 대부분 장 전 사장과 호영호재 수준의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딸 인사청탁을 하고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은 골프장 티켓 잘 받았다면서 기간이 지난 건 또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정부 불문 전방위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를 최대한 높이고 나를 최대한 낮춰서 예의와 격식을 차리려면은 어떤 표현을 구사해야 하는가? 이 장충기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본다면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실수를 해도 널리 회량하여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의 탁견을 가슴 깊이 새겨서 다정회의 무궁한 발전을 앙망하겠습니다. 충성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한민국에 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극존칭을 써가면서 보내는 문자를 계속해서 받았던 장 전 사장,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야당 발제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시작, 장충기 문자 파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마 본인이 생각해도 좀 황당했던 모양이죠. 약간 멈칫했네요. 아까 우리 이서준 반장이. 자, 해량이나 탁견 같은 거는 일상적인 용어들은 아니죠. 여하튼 장충기 전 삼성 사장의 문자 메시지가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압수된 장 전 사장 휴대전화 거기에 이제 보관돼 있던 메시지들인 거죠. 네, 특검이 장충기 전 사장이 약 3년 동안 쓴 폴더폰을 압수했습니다. 3년 동안 장 전 사장이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건데요. 장 전 사장은 재판에서 이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숨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은 고위 인사들 대부분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전이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장충기 문자는 삼성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노조와의 의혹, 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외장하드 2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압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했었죠. 맞아요. 예, 이곳 지하 창고에 이 노조 와해 관련 자료가 대거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압수수색 다시 갔던 겁니다. 자, 지하 창고에서 외장 하드 200여 개와 수백 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견했는데 전국 100여 개 하청업체가 노조원 동향을 보고한 자료들이 수북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700여 개의 CCTV 동영상 파일도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삼성 측에서는 수리 기사들의 부품 횡령 등을 감시하려는 그런 용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나온 이제 추가 속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장자연 사건을 포함해서 이제 재조사를 권고한 사건들이 있고, 그 무혐의 처리됐던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같은 사건은 추가로 재조사를 또 권고했다면서요? 네, 과거사위원회가 그 방금 말씀하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등 3건에 대해서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건데 동영상까지 공개가 됐지만 석연치 않게 무혐의로 종결이 됐었고요. 유우성 사건은 국정원이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하고 검찰은 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인철 영사 등을 불구속 기소만 하고 더 윗선의 지시 묵인 등은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본조사에 착수하는 과거사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 반장,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도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요즘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전 대통령이 좀 잊혀진 것 같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다음 달 3일이면은 시작을 합니다. 다음 달 3일 시작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다음 달 3일은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법원이 가장 규모가 큰 대법정 대신에 두 번째로 큰 중법정을 지정했다는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대법정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많은 지지자들이 방청을 하겠다고 모여들어서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법원이 중법정을 지정한 걸 보면은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그만큼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최 반장,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그렇고 오늘 이제 특활비 재판도 안 나왔잖아요.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구치소 조사는 전부 거부했지만 재판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강훈 변호사에게 재판에 잘 임할 테니 변호인단도 노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법정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보였다고 하는데 준비 기일이 끝나고 본격적인 재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네요. 그렇죠?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할게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시작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배우 한예슬 씨. 2년 전에 JTBC 드라마 마담 앙투안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웬일이냐. 나 오스칼 진짜 좋아했는데. 밥풀도 좀 찌고. 안내. 그런데
그런데 최근 한예슬 씨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선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치료를 다닐 정도였다니 한예슬 씨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한 의학 채널에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봅이 너무 얇게 이렇게 방리에 가다가 이렇게 뚫어서 화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 중간에 섬처럼 봉합해 놓은 피부는 결국 다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전망을 하네요. 우선 이 장면은 한예슬 씨를 치료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전문의가 오직 사진을 보고 진단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한예슬 씨를 직접 수술한 차병원의 이지현 교수는 해당 채널에 나와 경위를 설명하고 의료사고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수술을 끝나자마자 보호자가 있어서 네. 또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그 보호자분한테 제가 수술을 하다가 피부를 손상을 시켰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거를 떨어진 피부를 다시 봉합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상처가 날 수 있고 예. 하여튼 제가 실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병원은 어제 사과문을 냈는데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거듭 확인드린다.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성형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예슬 씨가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차병원이 이렇게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빨리 사과를 했을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에 신생아 머리가 수술용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사과문을 냈고 의료사고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병원 측이 일반인과 유명인에게 대우를 달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예슬 씨가 의료사고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예슬 씨가 병원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일반 환자가 의료사고 당했을 때는 이렇게 대우해 주진 않거든요. 사실 이게 그 한예슬 씨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아니라 모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인 거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차병원 측의 입장을 묻자 답변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이번 한예슬 씨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실수가 객관적으로 명백했고 주치의의 본인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치의 본인이 사과를 했다. 환자가 누구냐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이나 사과를 지연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배우 한예슬 씨의 쾌유를 빌겠고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과 사과,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법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전직 대통령 4명 한 자리,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조지 H.W. 전 부시, 좀 복잡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바바라 여사의 별세 소식을 전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4명의 전직 대통령과 4명의 전현직 대통령 부인들이 함께한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특파원 생활을 함께한 반가운 얼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여기 있네요. 조금 전에 야당 발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해봤지만은 지금도 전직 대통령 2명이 수감돼 있는 우리로서는 낯설고 또 낯선 장면이죠. 몇 세대에 걸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들이 함께하는 이런 훈훈한 장면,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또 불안했어요? 양반장. 그렇습니다. 뭐 스포 들어온 건 없죠? 리허설 얘기도 리허설 없어요? 끝났다고 합니다. 끝났어요? 리허설 네. 끝났대? 네. 내일 다뤄요? 네. 네네.